가족을 만나다. 오늘도 헛걸음을 친 것 같네. 대주영은 서산의 니역거리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대주영은 어머니 고부인과 아내 아리 일행이 당군에게 잡혀 이주민 대열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아버지 걸걸 중상을 졸라서 겨우 승낙을 받아내어 이곳 영주까지 달려온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인의 마을을 뒤지고 다니기 벌써 여러 날이었다. 이제 영주의 마을은 거의 모두 뒤진 것 같은데 아무런 소식을 접하지 못하니 신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저기 산기슭 마을로 가봅시다. 오수표가 서북쪽으로 아득히 보이는 산기슭과 그 아래쪽의 마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말을 아무리 빨리 달려도 두어 시간은 걸릴 거리였다. 거긴 말갈족 거주지 일세. 이나루의 말에 대주영의 눈이 반짝 빛났다. 말갈족 거주지? 지금까지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무슨 생각이요? 어머니 아리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오차몽일세. 오차몽은 말갈족이네. 그렇다면 말갈족 정착촌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잖은가? 설마 고구려인을 말갈족 부락으로 보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고구려인 정착촌에도 꽤 많은 말갈족이 있지 않나? 그건 그래요. 어쨌든 희망이 생겼으니 가봅시다. 세 사람은 말을 달렸다. 말갈족의 정착지는 고구려인의 정착지보다 훨씬 넓었다. 이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고구려인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다시 며칠이 지났다. 이날 아침부터 눈발이 날리더니 저녁 나절이 되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눈보라가 몰아쳤다. 저기 가서 눈보라를 좀 피하세. 세 사람은 소나무 숲이 우거진 야산으로 들어가 동굴이라도 있는지 살피기로 했다. 그런데 산모퉁이를 돌아서자 못막 같은 오두막 수십 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이 나타났다. 그중 제법 크고 깨끗해 보이는 집으로 다가갔는데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응애 응애. 그리고 뒤이어 아이고 우리 도련께서 응가를 하셨네. 제가 곧 치워드릴게요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조영의 눈썹이 쑥 치켜졌다. 그것은 아리의 몸종 시옥의 목소리였다. 저 목소리 시옥의 목소리가 틀림없지? 글쎄 그런 것 같기도. 대조영과 이나라가 주고받는 말을 듣기라도 한 듯 시옥이 때마침 방문을 열고 봉당으로 나왔다. 시옥과 대조영은 반가움에 앞뒤 가리지 않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자 시옥이 화들짝 놀라며 외쳤다. 엄마 장군님, 아씨 마님 장군님이 서방님이 오셨어요. 시옥은 간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터석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가 왔다. 이렇게 살아있는 널 보니 반갑구나. 대조영도 간격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때 방문이 열리고 고부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병색이 짙은 얼굴에 이마에는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그 창백한 모습을 보자 대조영은 가슴이 칼로 저미는 듯했다. 어머니. 대조영은 방문 앞으로 다가가 고부인의 손을 잡았다. 오 정말 조영이로구나. 꿈결에 네 목소리가 들려 잠을 깼는데 내 아들 조영이가 정말 찾아왔구나. 고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런데 그 손이 매우 뜨거웠다. 어머니 어디가 얼마나 편찮으신 거예요? 몸에 열이 있고 안색이 너무 창백합니다. 대조영의 물음에 대답한 것은 아리였다. 어머니는 전보다 더 많이 편찮으세요. 부여성을 떠나던 날부터 병이 더욱 깊어지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리는 누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도 심한 병을 앓고 있는 듯 얼굴이 몹시 수척했다. 그러나 아리는 꽹한 눈에 남편을 만난 기쁨의 웃음을 가득 담고 있었다. 아리의 곁에서 갓난아기가 새근새근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조영아 어서 들어와. 네 자식을 보거라. 석 달 전에 태어난 새 생명이란다. 고부인이 대주영의 손을 끌어당겼다. 제 자식이라고요? 그래 아주 잘생긴 아들이다. 대주영은 방으로 들어가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어린 생명의 얼굴이 오래전부터 보아온 듯이 낯익었다. 이 아이가 정녕 내 자식인가? 가슴이 뭉클해졌다. 당신 고생이 많았겠구려. 그런데 왜 이러고 누워있어? 어디가 아프게 이처럼 여위고 창백해졌어? 대조영은 아리의 두 손을 잡아 가슴에 모아쥐었다. 아리의 수척한 얼굴에 눈물이 번졌다. 당신을 못 뵙고 죽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 이젠 당장 눈을 감아도 괜찮아요. 기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다니 약한 소리 마시오. 내가 당신을 저 세상으로 보낼 것 같소? 어림없소. 내가 보살필 테니 어서 병을 떨치고 일어나시구려. 대종은 아리를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고부인은 부여성을 나오던 날부터 높은 열을 내며 심하게 앓았다. 일행을 인솔하던 대하발은 고부인의 고열이 3일째 계속되자
이대로 더 이상 여행하다가는 어머님이 윗대로 올 수 있겠네. 성으로 돌아가세 하고 부여성을 향해 말머리를 돌렸다. 그게 잘못이었다. 일행은 부여성을 포위하고 있던 당군의 한 부대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당나라 군사들은 고부인 일행을 끌어다가 영주의 말갈족 정착지에 팽개쳤다. 그리고 황무지를 개간토록 강제 노역을 시켰다. 당나라는 영주의 정착민들에게 겉으로는 그럴싸한 자치권을 주며 기밀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기밀정책이란 이들 유민들을 당나라 백성과 똑같이 대우하는 정책이라 했다. 그러면서 마을마다 촌장을 뽑아 주민의 대표로 삼고 촌장들이 모여 추장을 뽑아 부족을 대표토록 했다. 촌장과 추장은 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영주 도독에게 건의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이들의 건의는 대부분 묵살되었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시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착취의 심부름꾼일 뿐이었다. 주민들은 5가1통이라는 제도에 묶여 감시당했다. 즉 5가구마다 하나의 통 단위로 묶어 노역도 함께하고 소득에 따른 세금도 함께 내도록 했다. 그러면서 서로를 감시하여 자기가 속한 통의 어떤 가구가 당나라에 반대하는 언행을 하면 밀고토록 했다. 밀고자에게는 당나라를 간청해서 상금을 주고 노역에서 제외시켜 주기도 했다. 많은 밀정이 주민을 감시했다. 그리고 이들의 밀고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간청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멀쩡히 걸어 들어갔다가 거적대기를 돌돌 말린 시체가 되어 나오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노역에 꾀를 부렸다고 끌려가고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고 끌려갔다. 이게 사람 사는 곳이야? 이건 지옥이야, 지옥. 주민들은 당나라의 지나친 압제와 착취에 분노했지만 힘이 없으니 그저 가슴앓이로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실정은 말갈족 정착지나 고구려인 정착지나 마찬가지였다. 대야발과 오차몽은 물론이고 아리와 시옥도 매일같이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환자인 고부인만이 노역에서 제외되어 몸마을 지키며 밥을 짓고 빨래를 했다. 이러는 동안에 부여성에서 함께 나와 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는 고구려인들이 힘을 합쳐 집을 짓고 텃밭을 갈았다. 제법 마을 다음 마을이 이루어지자 고구려인들은 말갈족인 오차몽을 촌장으로 추대했다. 당나라 관리들과 직접 교섭하게 된 오차몽은 아리와 시옥을 노역에서 빼주고 이들에게 배급되는 식량을 늘리는 등 애를 썼다. 그러나 고부인의 병세는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 게다가 아리마저 건강이 나빠지더니 아이를 낳고는 그만 깊은 병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다. 오차몽은 대야발을 내보내어 벌골중상과 대조영의 행방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야발이 마을을 떠난 지 몇 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도 가져오지 않자 고부인 아이를 태웠다. 그러던 차에 대조영이 불쑥 나타난 것이다. 어머니, 이제 제가 왔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얼른 기운을 차리셔서 함께 오동성으로 가도록 해요. 대조영의 말에 고부인은 뭐냐 그러자 네 아버님이 오동성에 마을을 이뤄놓고 기다리신다니 안심이 되는구나 하며 기뻐했다. 그러나 며칠 후 고부인은 대조영의 품에 안긴 채 거짓말처럼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시다니. 꽁꽁 언 땅에 구덩이를 파고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며 대조영은 목 놓아 통곡했다. 그러나 아무리 설켜 울고 또 울어도 세상을 떠난 영혼이 다시 살아 돌아올 리 없었다. 대조영은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며 아리의 병이 낫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아기에게 무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대조영은 고부인의 죽음과 무예의 출생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기 위해 이나루를 홀 하나로 보냈다. 그런데 이나루는 얼마 뒤에 대야발과 함께 대중상의 서찰을 가지고 돌아왔다. 당분간 그곳에 있으면서 대고구려의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라. 지금 사방에서 고구려인들이 당나라에 저항하고 있는 바 멀지 않아 온 결의가 합심하여 일어서서 조국을 다시 일으킬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바로 그날을 위하여 힘을 아끼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기를 바란다. 나라는 망했지만 고구려인들은 당나라 침략자들에게 꾸준히 그리고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서기 668년 9월에 평양성이 함락되고 보장왕이 항복한 뒤 압록강 이북 지역에서 침략군에게 항복한 성은 11개, 싸우다 점령당한 성은 3개뿐이었다. 그 밖에 11개 성은 침략군에게 끈질기게 저항했고 7개의 성은 군사와 주민 모두가 성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버렸다.
고구려인들은 사방에서 단군에게 저항했다. 특히 안시성은 단군과 수십 차례의 전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쌍방이 수천 명씩의 사상자를 냈다. 압록강 이남에서도 고구려 의병들은 백빙산과 호로하 등에서 침략군에게 큰 타격을 입히면서 저항했다. 이들의 계속된 투쟁에 견디다 못한 당나라는 평양성에 두었던 안동 도호부를 요동의 고성으로 옮겨가고 말았다. 고구려인 중에는 나라가 망하자 신라로 들어간 사람도 많았는데 이들 중에는 나라를 되찾으려면 대놈들이 다스리는 땅보다는 같은 민족의 땅이 신라에서 활동하는 것이 자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에서 신라로 들어간 장수와 병사들도 꽤 많았다.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신라마저 식민지로 만들 속셈이었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을 은밀히 도와 당나라가 대동강 남쪽으로 세력을 뻗치지 못하도록 조정했다. 670년 3월 신라의 서유 부대 1만 명과 고구려의 고연모 부대 1만 명이 각각 은밀히 압록강을 건너 오골성에서 당나라 부대를 공격했다. 이 전투에서 당나라군은 심한 타격을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고구려의 장수 건모잠이 금마저에서 고구려의 왕족인 고한승을 왕으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고구려 국이라 했다. 신라 문무왕은 사신을 파견하여 이날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의 직위 활동인 그대가 고구려국을 재건한 것은 매우 정당하오. 신라는 앞으로 고구려국과 손잡고 이민족 세력의 침략을 막아야 될 것이오. 하며 영원한 친선을 약속하였다. 그러자 당나라는 672년 7월에 서린기에게 수만 명의 군사를 주어 대동강 이남으로 침략해 들어왔다. 고구려군과 신라군은 힘을 합쳐 단군을 무찔렀다. 단군은 이 뒤에도 군사를 늘려 신라를 공격했지만 그때마다 고구려와 신라의 연합군에게 심한 타격을 입고 물러서야 했다. 674년 9월 신라의 문무왕은 고한승을 포도강에 임명했다. 그런데 당나라가 더 이상 대동강 이남으로 침략해 들어오지 않게 되자 문무왕은 당분간은 당나라가 침략할 생각조차 갖지 않을 테니 이젠 고구려국의 힘을 빼앗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680년 4월에 자기 노이 동생을 고한승에게 시집 보냈다. 이 무렵 고한승은 당나라와의 전쟁을 꾸준히 주장하며 군사력을 키우고 있던 건모잠을 살해해버렸다. 건모잠이 반역하여 왕이 되려 한다는 간신의 모함을 고지 들은 것이다. 문무왕은 683년에 고한승에게 신라의 벼슬을 주어 경주로 데려다가 살게 했다. 영원한 친선을 약속했던 신라가 이를 배신하고 고구려국을 해산시켜 버린 것이다. 고구려인들의 끈질긴 저항에 시달리던 당나라는 677년 2월에 고구려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보장왕을 요동으로 데려와 요동주 도독 조선왕이라는 감투를 씌웠다. 요동 땅에 사는 고구려인들을 달래려고 허섭의 임금을 만들어 세운 것이다. 당나라의 속임수에 속지 않겠다. 고구려인들이 계속해서 항당 투쟁을 벌이자 당나라는 686년에는 보장왕의 손자인 고보원을 조선 군왕이라 하여 요동에 내세웠다. 그러나 고구려인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당나라는 또다시 수많은 고구려인들을 하남과 용으로 끌고 가 흩어놓았다. 그러나 당나라의 어떤 정책과 억압도 고구려인들의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의욕과 희망을 꺾을 수는 없었다. 80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